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08년 BBK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팀은 다스와 관련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찾아냈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다스 간부 사원이었던 A씨와 세 사람만 모인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현재 다스 부사장인 이동영 씨는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이 전 대통령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에서 찾은 비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동영이가 주로 얘기하는 편이었고, MB가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횡령사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럴 거 아니에요, MB 입장에서도. 이어 동영 씨에게 다스에 입사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MB가.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줄곧 밝혀온 이 전 대통령이 당시 터진 회사 비자금 문제를 진두지휘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수차례 다스의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아왔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한 일이 잘 안 된다, 비즈니스 자꾸 단지를 건다. 진짜 좀 해외 영업 쪽을 담당을 했는데, 해외 시장 개척이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종로 쪽에 한옥에 좀 살았잖아요. 해외 사업 등 핵심 경영 전반을 이 전 대통령 스스로 직접 챙겼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친척으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2000년대 초 다스에 입사하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JTBC는 2008년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120억 원이 조성됐던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17명 차명으로 관리된 돈 120억 원이 특정 기간에 모두 다스로 입금됐습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를 받았던 다스 관계자들은 특검이 비자금 문제를 덮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120억 원을 다스로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이제 확인서를 제출하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내부 관계자들은 이 120억 원이 다스로 다시 입금된 뒤 특검 수사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스 전 핵심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끝난 뒤 이동영 부사장 등 새 경영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사장이 회계에서 120억 원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걸로 비자금 문제는 마무리됐고 이후 관련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는 당시 특검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해 입장을 물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핵심 실세였던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최근 검찰에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의 경제부총리 재직 기간과 이 전 원장의 국정원장 재임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겹칩니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이 최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1억 원은 앞서 검찰이 밝힌 청와대 상납 특수활동비 40억 원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최 의원은 친박계를 이끄는 좌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 이만한 천재지변도 사실 드물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것보다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는 바로 그 사건, 지진인데요. 역사상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고요. 가장 최고의 지진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사실 불안한 거예요. 큰 지진들이
최근에 닥쳐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불안함,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뭐 예정대로 수능이 실시가 됐다 그러면 2교시 국어 시간에 여전히 또 낮다 뭐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아드님 수능 때문에 이번 방송에 못 나와 있던 바로 그분이 오늘 나와 계십니다. 수능에 그렇죠. 연기된 우리 신비님. 반갑습니다. 본인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 병준이죠. 네, 병준이죠. 병준이가 수능 연기된 걸 좋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답답해하는 쪽입니까?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뭐 담담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게임의 룰이 조건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저는 좀 화가 날 줄 알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예비고사장을 갔다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지된 거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날부터 잠을 일찍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뭐라 그러죠? 컨디션 조절. 조절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1시에 자서 또는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버릇을 이제 2주간 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연기가 되니까 이제 화도 날만 한데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당연하죠. 이투야. 그래서 많이 큰 건가, 요즘 애들이 영악한 건가.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하나. 좀 화가 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런 어린이들한테는 공정한 룰을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 어른들은 왜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수능 보는 고3 아버지 유명경님. 네,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뭐 아드님은 뭐 어떠십니까? 저희 아들은 수능과는 거의 뭐 관계 없으니까. 자, 수시로 들어가니까. 수시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군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부러워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수능 보는 의미가 큰 의미가 어쨌든 없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유일하게 학력고사가 아니라 수능 본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수능 세대예요. 네. 마차님은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본인 같았으면. 오늘이면 다 끝나고 어. 놀 수 있는데 일주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고3들이 많이 짜증이 나는 것 같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일주일간 한번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조중동 쪽에서 나온 보도 중에 책 다 버리고 왜 책을 버려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던데 당일날까지는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종의 핑계 같은 것 같아요. 난 이렇게 다 정리해서 시험 볼 준비가 다 됐는데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소수의 의견을 확대시켜서. 그렇지. 네. 까기 위해서 뭔가 거리를 만드는데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일단 대의가 이렇게 봐요. 포항 쪽에서 이제 교육부나 정부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어떤 이 상황에서는 포항 학생들이 갖는 충격 이런 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은 당일날 바로 전날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이제 최종 정리도 해야 되고 훑어도 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체육관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고3 여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도한 걸 봤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공정성 차원에서도 있고 최근에 이제 나갔던 방송에서 다뤘던 부분은 뭐냐면 안전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꼭 포항이 아니더라도 언제 지진이 와서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이 불안감으로는 시험 치르기 힘들다. 공정성 플러스 안정성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이제 수능이 연기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논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연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과대표된 측면이 있는 건데 예를 조중동이 들면서 그걸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예. 까기 위해서.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정권 흠집 내려고 하는 거죠. 수능 끝나고 나서 여행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 보통 지금 조중동의 논지가 여행업, 요식업, 식당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사례를 뽑고 있는데 2014년 4월 이후에 똑같은 논조의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여행업이 망한다. 식당이 망한다. 똑같은 논조로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또 경제 위기론. 네. 그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끝도 없는 건데 그래서 발표를 했죠. 기사가 났는데 주요 여행사는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거 당연한 거고요.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 권력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사람이
고등학생 3학년이 지진 때문에 시험을 좀 못 보고 몇 명이,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우리 고3생들이 못 보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결과를 그냥 중시 여기는 세력들인 거죠. 그런데 현 정부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포항에 있는 고3생들과 대다수에 있는 다른 지역의 고3생들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이 원칙이다. 이게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예요. 민주주의는 페어플레이가 붕괴되면 민주주의가 아니야. 예, 실제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현 정부가 단호하게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는 거기 아니니까 오히려 시험 봐서 포항 아이들보다도 잘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한테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교육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주고 만약에 싶어요. 시험 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포항 아이들이 수능을 제대로 못 봤다. 그러면 그 수능 자체는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봐도 소용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더 역작용이 더 심한 거죠. 네. 만약에 이후에. 오늘 연기가 되지 않고 수능이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진이 좀 더 강한 여진이 왔을 경우에 과연 고사장을 지키는 그 시험 감독관 분들이 학생들을 여진이 온 순간에 대피시킬 수 있을까요? 권한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상부에 보고하고 어쩌고저쩌고 아이들 진정시키고 그러다가 여진이 왔을 때 피해가 나면은요,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피해가 나면 전체 학력고사가 다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이. 그리고 조중동은 똑같이 까겠죠. 문정부가 대비를 하지 않고 수능을 강행해서 이렇게 그렇죠. 됐다. 대형 참사에 그럼, 이르렀다. 네. 이렇게 반성이 됐고요. 없다. 그리고 저는 더 이 정부가 판단을 빨리 내렸다는 게 뭐냐면 이게 본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겁났어요. 사실. 그렇죠. 예. 본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생각보다 있어요. 논란 자체를 위한 논란일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시에 교육부에서 김춘난 교육부 차관이 수능이 연기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향후 일정 같은 거를 발표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 포항 지역의 수능 고사장이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내가 11월 21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3일에 수능을 보고요. 12월 7일이 되면 학생부 작성을 들어가게 되고요. 성적 통지가 12월 12일에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씩 늦춰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 등등이 이제 12월 22일까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능과 응시와 합격자 발표까지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교육부나 현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컨트롤 타워를 정확하게 세워서 움직였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대학에 저기가 논술고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논술이 문제예요. 예, 이것까지 전부 다 조율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는 놀랬고요. 이게 정권만 바뀌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탁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포항의 수능 시험장이 14곳이었대요. 그중에 진안과 가까운 북부지역 학교 중심으로 해서 시험장 10곳이나 벽에 금이 간다든지. 그렇죠. 이건 다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었죠. 고3들만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현역 군인도 수능을 보는데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미담 하나 있죠. 그 트위터로 최창복 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군 복무 중에 틈틈이 공부를 해서 이번 수능에 응시하려고 2박 3일 청원 휴가를 내서 나온 아들. 격려의 마음을 담은 떡을 사들고 들어가는 퇴근 전철 속에서 수능 연기 소식을 들었네요.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부모 마음이 모두 같겠죠. 부디 이번 연기 결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동요되는 수험생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뭐 어떤 컴플레인도 없이 트위터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네. 느낌.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고 최민희 의원이 트위터로 답변을 하셨어요. 최창복님의 메시지를 김상곤 부총리께 보냈더니 답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와 협의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늘 건강하세요. 김상곤 합장. 박수. 최대한 이런 조치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나는 이게 사실 이런 케어를 받아본 적이 나는 없어요.
국가로부터. 내가 직접 어떤 혜택이나 피해를 받은 건 아니지만 뭐 이번에 보고 느낀 게 확실히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마인드만 달라진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굉장히 좋게 바꾸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당장 경주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틀렸지만 알 수 있는 건데 나는 아까 자꾸 국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대 때는 뭐라고 했냐. 국가가 내 앞길만 막지 마 이랬거든. 그렇죠? 우리 클 때는 그죠? 왜 국가가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씨발. 맞아. 이렇게 우리 나이 때는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막지만 마라, 알아서 갈 테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케어 상태까지 갔다는 건 역시 역사는 좀 진보하고 있다. 또 이번 수능 연기 결정 관련해서 각 언론들이 조중동을 포함한 이쪽 보수 쪽 언론들이 얘기하는 논지가 왜 밤늦게 결정을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냐.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논지를 보내는데요.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하고 아직은 큰 문제는 없구나라고 판단을 일단은 내려서 그래서 교육부 등이 수능은 일단은 큰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행자부 장관, 김부겸 행자부 장관에게 현장에 내려가서 조속히 파악을 해달라 해서 행자부 장관이 포항을 내려가서 확인을 한 결과 학교들의 손상 상태라든지 이런 그 지역 상황들을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보고를 올리고 보고가 올라오자마자 수보회의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안 되겠다. 연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보회의 끝나고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할 때까지는 수능 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밤늦게 그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도저히 이 상태로 수능을 치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늦게라도 해서 밤늦게 그 연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촘촘하고 이거 신속하게 내린 결정이에요. 밤늦게 깨우지 말라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마인드가 포항 지진 났어? 그 고사람들 희생해. 우린 일정대로 가. 요거였을 거라고요. 그럼요.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죠. 특히 뭔 일이 지난 있겠어? 정부나 지난 정부는 그랬겠죠. 뭔 일이 있겠어? 무너진 건물 없잖아, 학교 아직 멀쩡히 서 있잖아. 이 정도의 개념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때는 이보다 더한 데서도 했어. 이제 이런 드립까지 나오겠죠. 국가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공정해야 되는 거 맞고 실제로 다행히 사고가 안 난다면 모르지만 여지인에 못해갖고 또 시험 보고 있는 학생들 다치게라도 해봐요. 이거는 뭐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 마인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고. 실제로 지진 피해를 보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요. 초조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험을 망칠 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배려를 일주일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당해보고 가봐야 합니다. 그럼요. 울렁거려요. 그러니까 오바이트 나오려고 하고. 언론상에 나오는 정도 갖고는 그 체감이 안 되고 참혹한 현장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학교 건물이 금이 쩍쩍하고 막 외벽이 막 무너져 내리고 벽돌이 떨어져고 다치려고 또 하고 차는 막 처참하게 찌그러지고 어떤 빌라는 막 기울고 역사상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걸 강행하는 건 우리 마인드는 안 맞다는 거죠. 박근혜 같으면 했을 거예요. 아니 그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겠지. 그리고 또 우왕좌왕하면서 시기를 놓쳤겠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진과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 포항에서 지진 난 곳하고요. 월성 1호기하고 불과 40km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뭐 원전 피해라든지 원전 중단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중단하자.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 무서운 지역이잖아요. 지금 지진이 나면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지금 예측도 안 되는 게 지진 아닙니까? 웬만한 날씨는 예측까지 가능하잖아. 지금 과학기술로는. 근데 지진은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이왕 중단된 상황이고 지금 공사 재개는 아직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그러는 김에 공론화위원회 다시 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공론화위를 다시 열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전 사실 이게 공론화위원회가 논의 중에 이런 지진이 발생했으면 100% 취소 결정이 났을 거라고 봐요.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많은 반발에 부딪히기도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당연하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이건 100% 취소 결정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지진에 대해서 진도 5.4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도라는 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에서 얼마만큼 세게 흔들렸느냐거든요. 그러면 원자력 핵발전소에서 얼마만큼 세게 흔들렸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진도를 갖고는. 그래서 이 진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최대 지반 가속도라는 거를 가지고 지진의 위험성을 계산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게 관측소가 있고 다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 지반 가속도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곳에서 얼마만큼 지진이 세게 진동이 오느냐를 표시하는 건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 신고리 3, 4, 5기는 0.3G라는 그 내진 설계 값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최대 지반 가속도는 GAL이라는 단위, 그 다음에 G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신고리 3, 4, 5기가 0.3G인데요. 월송 핵발전소는 0.2G로 설계돼 있고, 근데 이번에는 흥해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는데 이 지역의 최대 지반 가속도가 0.58G로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0.58G 흥해 지역의 최대 지반 가속도가 나왔던 그만큼 파괴력이 신고리 3, 4, 5기 있는 데 갔다면 신고리 3, 4, 5기도 다 피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지진이 좌우로 얼마만큼 흔들리느냐를 따지는 것이 가장 위험도 파악하기 좋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얼마만큼 피해가 오느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기준 수치로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래서 좀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포항 지역은요.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들에 의하면 1000만 년 전만 해도 포항은 물속에 있던 지역이라 아직 현재까지 완전히 굳지 않은 뻘층이 지하에 존재한대요. 그래서 지진이 오면 집안에 오는 그 진동, 이거 이제 집안 증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동이 굉장히 세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층과는 별도로 집안 자체가 약하다. 그래서 이게 안반이라고 해도 이 안반이 뭐 지하 수십 킬로까지 통째로 연결되는 안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포항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지금 교수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흥해 지역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포항 지역이나 기타 그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만이라도 최소한 이런 지진이 나면 우리가 진도 몇 이런 것보다는 각각의 관측소에 있는 관측 수치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이제 핵시설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태평양 판이 필리핀 판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응력이 에너지가 집중되는 판 위에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판이 양측에서만 지진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판이 너무나 힘이 지난 100년 동안 응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판 필리핀과 그러니까 태평양과 필리핀 판 위에 올려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곳에 약한 부분이 갈라져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기존에는 이런 큰 지진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 준비를 전혀 준비가 안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곳에 예산을 투입하기를 싫어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재난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진 설계가 6.5 기준으로 되어 있고 아까 그 명종님 얘기한 게 뭐냐면 모든 내진 설계된 시설물들은 안반까지 고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반 지하가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2번 흔들었죠. 크게. 그리고 여진이 계속 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부산대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7.0이 올 수도 있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양산단층에 만약에 7.0으로 흔들려 버린다면 7.0으로 흔들린다고 한다면 내진 설계가 6.5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의 내에 6기의 핵 발전소가 유지가 하는 거냐 이 의문점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실제로 핵시설의 안전율을 확보하는 거냐 안전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20년 전 25년 전에 설치한 핵발전소가 지금도 그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에너지가 얼마나 응축되어 가는지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여서 대비를 못한다는 것이어서 지금 이제 물론 현 정부가 지금 차분하게 굉장히 정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대책을 꾸리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장기적인 측면인 것이고 지금 당장 어떻게 이것이 미래의 재난을 막아낼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 공론화가 되는 것이고 아까 곰 PD가 제안한 실제 오리코기도 이게 다시 논의돼야 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게 사실 꿈틀꿈틀 지금 SNS상에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정치인들도 이제 다 몰려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현장에 가는데 사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복구할 때는 정치인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렇죠. 예전 같으면 좀 의존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의존은 뭐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 근데 또 정치인들이 안 갈 수도 없는 게 현장의 피해는 눈으로 직접 봐야 뭔가 대책도 만들고 뭐 재난 지역도 선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김동철 같은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 사람 말은 그런 거예요. 지진 대비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한데 자유한국당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흥진호 문제 이야기하면서 또 흥진호 문제는 지진보다 더한 뭐여서 진상을 밝히겠다. 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 얘네들은 좀 지진화 같아요.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모자라요. 이게 논점이 뭔지를 일부러 흐리는 건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에 갔다 올 때 흠잡을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달잖아요. 잘했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못해. 그리고 어떤 국가 시스템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가 일단은 100%는 아닐 수 있어도 정말 잘했다고 보거든요. 기존과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보여주잖아요. 당장 장관 내려가서 현장에 실태 파악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장관들이 멀쩡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얘기 듣는 거 보셨죠? 그 뒤에 장관들, 차관들 무릎 쫙 꿇고 앉아서 경청하고 있는 거 사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고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건 저는 이 재난이 발생하면요. 어떤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들은요. 초기에는 이렇게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여야가 상관없이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 정부를 돕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재난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나서 이걸 감사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의 중심에 서 있고 1,300명이 지금 백신에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유행해서 어찌 한번 인기를 올려볼까 하고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 어찌 한번 자기 존재감을 높여볼까 하고 아무 근거 없이 기자회견을 하려다 보니 목말라서 물이나 처먹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오늘 내일까지만이라도 한 3일까지만이라도 정부가 힘을 확 실어줘야 돼요. 재난 같은 경우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 있어. 지진을 예측하지 못했어. 막지도 못했어. 잘못이 있긴 있어. 지진 날 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쇠말뚝이라도 수십 개 박아놨어야 된다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아이고. 이런 일이라는 게 일본처럼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논란거리도 없어요. 근데 작년에 이미 박근혜 정권 때 무능함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고 잠자는 시간에 깨우지 마라가 이게 말이야 막갈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줬던 피해를 생각해서 제가 어제 말한 게 정답일 거예요. 지금 적폐청산인의 개혁인이 뭐해갖고 지진은 사실 신경 못 썼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겠다 정도 매뉴얼은 더 갖춰졌겠었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안전 문제 같은 거는 범국가적으로 지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시 리뉴얼 돼야 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것도 어차피 그 재난재해대책도 노무현 정부 때 수립했던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이명박이 작살 내놨던 거 아닙니까? 그 발전 진화했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곰피디 같은 시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재해는요. 대통령 할아버지도 못 막아요. 미국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선진국도 재난 나면 작살나 다 죽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막았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못하는 못하는 소리잖아.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문 대통령을 욕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기자 생활 하고 있지만 뭐 욕할 수 없습니다. 기자는 비난을 해야 돼. 비판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진에 위험하니까 오리코기 하지 말자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빡빡 우겨가지고 또 설치하자며. 이게 대통령이 이거 그래서 자기는 이거 내 이쪽에 활성단층이 있고 양산단층이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 전문가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거 설치하자 말자 하는데 볼때처럼 덤벼가지고 마피아들이 덤벼가지고 결국은 공론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설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빈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최대의 국가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현 정부처럼 즉시 재난발령을 함과 동시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는 복구밖에 없어요. 국가가 할 일이. 재난을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행자부에서는 포항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그 기준 피해 금액이 있죠, 신비님. 그 피해 금액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포항 같은 경우에 90억인가가 기준이래요. 피해 금액이. 그래서 지금 그 선포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아침 8시에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단 돈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기금 기금.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성북구청에 근무할 때 서울이 저기가 왔었어요. 폭우가.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그때 70mm가 와서 석관동 잠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이. 이때만 하더라도 이 지급을 하려면 공무원이 일단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 조사를 하고 그걸 하려면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현 정부는 지금 즉시 기금을 지급하고 추후 정산 예, 긴급하게 좋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굉장히 대응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거냐?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트집을 한번 저도 잡아보려고 했거든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그 마이크 앞에서 상황본부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구나. 너무 피곤해 보였고 두 번째로는 정장이나 이런 옷을 갖춰 입은 게 아니라 정말 파카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건 나면은 입는 공무원들 옷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냥 점퍼 차림으로.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경북 포항의 진앙지에서 아까 흥해 말씀드렸잖아요. 흥해 지진이 좀 진동이 심했다고 그랬는데 덕실마을이라고 있어요. 덕실마을이 이명박 내 이명박의 집이 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이 지역은 지진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전혀 없진 않았고요. 살짝 실금좀 갔대는데요. 벽화에 이명박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명박 때문이에요, 이거. 뭐야 뜬금없는 이건 논리 비약은 뭐야. 이명박이 아무리 암흑의 마을이었으니 지진을 일어나겠을까?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인간이 가끔가다 하나씩 있어요. 악마 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명박이가 기억하는 날. 그러니. 그래서 그 후에 몇 시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수습 확 해버렸어요. 지키려고.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외부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 참혹함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감력 가지려고 예전에 경험이 비추어서. 근데 이 녹음실이 갑자기 막 흔들리고 드드드드 거리고 위에서 천장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공포 그 자체거든요. 건물이 무너져서 압사할 수 있다는 공포 그 자체.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지하 1층이 정도인데 그 느낌이. 흔들림이 더 크죠.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 자체가 건물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공포심을 갖고 시험을 어떻게 보며.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살던 빌라 안에 아파트가 있는데 굽이 짝짝 가 있어.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수능 시험장에 우리가 그냥 종이 시험만 우리는 봤잖아요. 근데 마차님은 알겠지만 듣기평가 이거 있죠. 스피커에 연결된 선이 만약에 단락이 됐다 그러면 그 학생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연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 지진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보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가 이 지진 안전 예산을 95%를 삭감했었어요. 실제적으로 다 삭감한 거네요. 그렇죠. 다 삭감한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건데 안전에 투입하는 것보다 저도 웃음이 나와. 안전에 투입하는 것보다 지진 난 후 복구하는 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주력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지자체 본예산에 이건 정확하게 제가 까먹었어요. 3%인지 0.3%인지 기억이 안 나요. 3%씩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수십 년 동안 쌓았다면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재난관리 재정이 굉장히 튼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즉시 예측 가능하게끔 한단 말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태평양 자기들 나라 주변에 다 센서 달아놨어요, 이미. 그래서 해일 오면 몇 시간 전에 다 알고 그렇습니다. 이렇게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제가 이제 화가 난 게 다시 얘기가 반복돼서 미안한데 그러면 나라 정치인이라 국민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쳐요. 그렇게 칩시다. 안전에 대해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만약에 200년 후에 닥칠지 모를 그런 데에 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그거 받아들이자고. 그럼 정치 분위기가 그렇다고 치면 국민 정서들도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빠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면 혹시 전문가들이 7.0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핵시설이나 위험시설물이나 신도시는 짓지 말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게 최선의 대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현 정부들이 거기 위험하니까 짓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류의 국회의원들이 진짜 그래서 공론화 만들어서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은 최소한의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없다는 거 현 정부에. 제가 아까 김동철 의원이 욕한 거에 대해서 제가 분노한 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위험소지를 못 들어가게 김동철 당신이 앞장섰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막을 수 없는 전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도 막을 수 없는 재난에 대해서 일어났으면 추링이 있고 달려가서 복구에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어디 건방지게 기자회견실에 넥타이 차고 앉아서 왜 명정님한테 화를 그걸 내세요? 왜 비난하냐는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그래, 발전이 없다고. 맞아. 이게 구태 정치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3일 정도는 좆뱅이 까서 복구 작업하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까세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뭐가 잘못됐으면 그때 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잘못되거나 뭐 방향성이 틀렸다면 모를까. 그렇죠.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이 새끼들은 전쟁 나도 물고 뜯을 놈들이야. 그럴 놈들이야. 예,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세월호 터질 때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안 잡았어요. 처음에. 나중에 이제 추석되고 아이들 다 나오고 나서 이제 진상규명을 촉구한 거지. 발생했을 때 무슨 기자회견 한번 찾아보세요. 있었는지. 이건 A도 없는 새끼들이야. 어쨌든 간에 이제 소수라고 할지라도 수능 연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좀 서운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종합적인 상황 판단 끝에 수능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후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연재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품위가 있잖아요. 믿음을 주잖아. 뭔 사건이 나잖아요.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국민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럼요. 흥분시키면 안 그리고 되죠. 최대한 갖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을 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난 이런 점이 참 좋아, 이분. 아니, 원래 국가의 목적 재난 나면 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짓고 나면 당장 7개월 전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사람을 중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참 타고난 일복 참.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임플란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근데 궁금하다. 현재 11개입니다. 아니 말고 그게 상할 수 있나? 임플란트가 상하면 그 다음엔 틀리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거네.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임플란트 하지 말라고 미리 다 이렇게 참여정부 때 빠진 거네. 그럴 수도 있다. 아이고 참 불쌍해라.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도 빠진다 그러죠? 요즘. 왜 임플란트 하면 이가 빠지겠냐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참아서 그럴 거예요. 네. 이를 악무는 거야. 이를 악물고 속에서 올라오는 우라를 참느라 이게 네, 열이 맞습니다. 위로 예. 치솟아서 그렇지. 빠집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저도 이번에 깨달았지만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특히 인근에 있는 부산대 교수들이 지금 7.0 지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6.5로 내진 설계한 핵시설은 붕괴된다. 예,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경각심을 좀 갖고 각 해당 지역 내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재난관리기금도 부활하고 이거를 이제 다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든요. 그럼 전체 지역에 재난관리기금이 이제 예산이 얼마나 수년 동안 모아졌는지 확인이 됐고 이것들이 위험 지역에 투자돼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국민들이 좀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재난재해는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가 최선의 일이고 예측 가능한 절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엄청나게 발달된 국가들은 지진을 예측 못해요, 아직은. 그렇죠. 가장 난해한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2차 피해가 더 크고 그게 원전까지 가면 재앙에 가까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그 가끔씩 하는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 하늘이 덮고 있다는 느낌이 작년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핵발전소 짓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쓴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왜 그거 있잖아요. 법에 있어서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은 다시 재수사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근데 지금 포항, 경주 등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지금 큰 규모의 지진이 2번 1년 상관을 두고 났단 말이죠. 이러면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한 7, 80% 이상 막 압도적이면 저는 중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또 강행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자,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포항 지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 열심히 했는데 당장 시험 보지 못해서 좌절하거나 힘든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정말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련돼서 국정원장들 전부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들 중에 이제 여야 의원들 5명이 다달이 100만 원씩 받아왔었다. 뭐 요거까지도 나왔는데 이거를 어느 서훈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그런 기록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나와서 얘기까지 했는데요. 또 다른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올 것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최경환이 박근혜 때는 주요 요직을 다 거쳤거든요. 기재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당의 원내대표도 지냈고 사실상의 새누리당 내에서의 박근혜의 최고의 실세는 역시 최경환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MB 때부터 실세였죠. MB 때 장관하고 박근혜 때도 장관한 사람이 최경환입니다. 맞습니다. 양다리 걸친 놈이죠. 근데 그 최경환에게 국정원이 1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요거 재밌어지네요, 이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솔직히 최민희 의원과의 방송에서 나왔던 그 5명 중에 한 명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철우였어요. 국정원 출신에. 그 인물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높은 인물이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병헌 수석이 민정수석이 지금 사의를 표명할 때도 논란이 꽤 며칠 됐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사퇴하란 말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참 이상했다. 사실은 50억 이상이 오고 간 몸통이 새누리당에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최민희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입장에서는 사실 쾌재를 부를 만한 일이고요. 요 기회에 친박 청산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될 수도 있고. 상황들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이렇게 정면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쪽 자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이나 친박 쪽에서는 방어하기에 굉장히 좀 급급해지는 상태가 될 거고 정말로 친박을 역사적 의미에서 패족을 시키는 것도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보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는 의원들이 현재 16명이나 돼요. 리스트를 불러드릴까요? 네. 원유철, 이군현, 박찬우, 배덕광, 권석창, 김진태, 박성중, 이완영 이렇게 쭉 이게 지금 왜 권성동 빼? 권성동도. 아, 기다려보세요. 여기까지는요 재판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최경환이 들어가겠죠 이번에.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 권성동, 염동열, 김기선, 김한표, 한선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16명이에요. 그러면 이 국정원 돈 받은 거에 대해서 다 수사가 들어간다고 보면 최소 20명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쟤네들 몇 석 남는 거죠? 발음 똑바로 안 하실래요? 아, 자꾸 헷갈려요. 이게. 한성교가 뭐예요? 한성교. 아, 선교래니까 그러게. 잘못 발음을 했어요. 잘못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착오를 드려서. 농담이에요, 농담. 어쨌든 아까 이제 지적을 잘 했는데 지금 전병현 정무수석이 사임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롯데 홈쇼핑 로비 사건과 관련한 사건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당시 야당이 이 정도를 수수했다면 집권 여당의 실세와 해당 의원들한테 얼마나 돌아갔을지는 우리 국민적 정서에 맡겨볼 수 있죠. 엄청날 겁니다. 그 금액을 사실은 검찰이 이 수사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전병헌 정무수석을 사퇴시킨 거거든요. 그럼 이후에 이 수사를 얼마만큼 원칙적으로 할 것이냐는 우리는 예측 가능하죠. 그렇죠. 자, 이제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겁니다. 이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잘 본인들이. 그런데 받았어요. 수억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최실세였던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최양날이 걸쳤던 최실세. 경제를 이 나라 경제 4년간을 자꾸 흔들었던 이 자가 특수활동비를 받아 먹었어요. 이거는 국고를 직접 횡령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일반인이었으면 전 뇌물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건 횡령죄가 더 저는 맞다. 이런 중대한 일들이 이제 밝혀질 텐데 이것이 과연 아까 명종님이 말한 대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로비나 뇌물을 줬는 거냐의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먼저 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흔들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경환에 대해서는 이 특수활동비를 받아먹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그 뉴스로 나온 거고요. 이게 지금 그런 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원유철은요 오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으로 원유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방위적으로 하여간 이거 구린 돈 받아먹은 인간들은 다 잡아넣어야 된다라는 이 정서대로 아마 검찰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약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잡혀 들어간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른 성격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병헌 사건과 롯데 홈쇼핑 사건은 민간인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우철이나 최경환은요.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들은 또는 MB나 박근혜는 혈세를 그냥 ATM기에서 뺀 거라니까요. 5만 원짜리로. 이건 완전히 재질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재질이 달라. 이거는 이 역대 이런 사건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ATM기 돈 내서 빼서 쓰는 거는 역대 없었다니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한테 돈을 삥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런 방식이지 국가가 세금 낸 국민들이 세금 낸 그 돈을 직접 5만 원권으로 찾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집을 사는 사례는 역사에 보기 힘들어요. 대보세요. 한번 있는지. 이거는 악질적이에요. 이거는 용서해서도 안 되고요. 이건 정치적 논리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20개 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다 이런 식으로 처먹을 거고요. 이걸 만약에 또 묵인한다면 그냥 카드 갖고 가서 예산 다 빼면 돼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중범죄예요. 최경환은.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걸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 혹시 뇌물죄라 그래서 기업들이 주는 뇌물죄하고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악질적인 거고 반드시 인증해야 되는 범죄고 1,000만 원도 좋고 50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고 단돈 10원이라도 받은 놈이 있으면 혈세를 직접 반드시 응징해야 하고 추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거 반역행위예요. 예. 어떻게 이런 마인드로 사는 세력들이 있는지 나는 궁금할 정도예요. 어떻게 아마 받는 쪽에서도요. 국정원이 그러면은 뭐 돈을 줄 때 거기서 돈 많은 놈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게 아니면 결국은 세금이라는 거 알면서도 돈을 받고 최경환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언행을 보면 가장 양아치스러운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생양아치죠. 와, 근데 그런 사람이 1억 원 넘게 실세한테는 돈이 더 많이 가는군요. 그렇죠. 지혜에 따라. 근데 권 PD가 굉장히 감각이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집었어요.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부총리까지 한 놈이 그 돈 1억이 아까워서 그걸 받았겠어요? 1억만 받았겠어요? 아, 그러네. 합리적 의심.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오케이. 더 받았겠죠. 저도 수백억 받았을 거라고 봐요. 밝혀진 것만 그런 건데. 근데
날아가던 새도 떨어졌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1억이 돈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자기한테 떨어진 특수활동비만 해도 수십억이죠. 근데 왜 이걸 받았겠습니까? 문고리 3인방도 마찬가지죠. 네. 당시에 새가 날아다니다가 툭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 권력이면. 근데 그 1억이 돈 없어서 받았겠어요? 저는 이 지점을 권 PD가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수없이 노무현 정부 때 서울시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1위라고 했죠. 계속 1위라고 제가 자랑했잖아요. MB 때 몇 위도 떨어진 줄 알아요? 7위로 떨어졌어요. 지금 순위도 모르겠어요, 전. 7위까지 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럼 7위로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공직사회가 MB 때부터 썩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MB부터 쑥 썩어와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이때까지는 비리가 이제 최고봉에 오른 겁니다. 내가 혈세를 갖다 써도 괜찮겠지.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이 와서 5만 원권으로 줘도 당연한갑다. 그냥 아무 죄의식 없이 받았던 겁니다. 그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국가 최고직 공무원으로 있었고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공무원도 됐던 사람이 최소한의 국가관이 있었더라면 혈세를 바로 못 먹거든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아무 죄책감 없이 툭툭 그래? 007에 다 모아? 좀 봐준 거야. 아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요. 쫄죠. 바짝 쫄죠. 아니 5만 원권이 아니라 10,000원짜리 몇 장 받아도 쫄아요. 국정원이 나한테 가져와서 1억 가방에 툭 주면 얼마나 떨겠어요. 사지가 떨려요. 이런데 얘네들은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쑥쑥 봐도. 그 뭐냐면 MB 정부부터 받아도 아무 문제 없더라. 이게 이제 만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경환 측의 지금 답변은 그렇죠. 받은 적 없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건데 그럼 받았다고 해? 취재 원인이 확실히 나왔어요. 서울중앙지검 어디라는 것까지 지금 나온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최경환만 있겠느냐 하면 이제 홍준표가 머리가 좋은 놈이긴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친박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면 같이 개폭망하는데 이런 비리들이 터져 나올 거라는 생각에 미리 선을 그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저는 홍준표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내놔야 돼요. 자기가 불었잖아요, 범죄를. 원내대책비 먹은 특수활동비 5천만 원 똑같아. 와이프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네. 기존의 새누리당의 그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 먹는 하마 같은 거였어요. 예, 그냥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놓고 마누라한테 갖다 준 거에 대한 미안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랑해. 마누라한테 갖다 주면 다행이고. 야, 아주 예리해. 남자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홍준표 와이프가 기자회견 해야 돼. 나한테 준 적 없다. 이러면 대박인 거야. 난 1,000만 원 받았는데 뭔 소리냐.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논술이 문제예요. 예, 이것까지 전부 다 조율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는 놀랬고요. 이게 정권만 바뀌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딱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높이 평가하고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포항에 수능 시험장이 14곳이었대요. 그중에 진안과 가까운 북부 지역 학교 중심으로 해서 시험장 10곳이나 벽에 금이 간다든지. 그렇죠. 이건 다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었죠. 고3들만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현역 군인도 수능을 보는데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미담 하나 있죠. 그 트위터로 최창복 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군 복무 중에 틈틈이 공부를 해서 이번 수능에 응시하려고 2박 3일 청원휴가를 내서 나온 아들. 격려의 마음을 담은 떡을 사들고 들어가는 퇴근 전철 속에서 수능 연기 소식을 들었네요.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부모 마음이 모두 같겠죠. 부디 이번 연기 결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동요되는 수험생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뭐 어떤 컴플레인도 없이 트위터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고 최민희 의원이 트위터로 답변을 하셨어요. 최창복님의 메시지를 김상곤 부총리께 보냈더니 답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와 협의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늘 건강하세요. 김상곤 합장. 박수. 최대한 이런 조치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나는 이게 사실 이런 케어를 받아본 적이 나는 없어요. 국가로부터. 내가 직접 어떤 혜택이나 피해를 받은 건 아니지만 뭐 이번에 보고 느낀 게 확실히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마인드만 달라진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굉장히 좋게 바꾸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당장 경주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틀려짐을 알 수 있는 건데 나는 아까 자꾸 국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대 때는 뭐라고 했냐. 국가가 내 앞길만 막지 마 이랬거든. 그렇죠? 우리 클 때는 그죠? 왜 국가가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씨발. 맞아. 이렇게 우리 나이 때는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막지만 마라, 알아서 갈 테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케어 상태까지 갔다는 건 역시 역사는 좀 진보하고 있다. 또 이번 수능 연기 결정 관련해서 각 언론들이 조중동을 포함한 이쪽 보수 쪽 언론들이 얘기하는 논지가 왜 밤늦게 결정을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냐.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논지를 보내는데요.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하고 아직은 큰 문제는 없구나라고 판단을 일단은 내려서 그래서 교육부 등이 수능은 일단은 큰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행자부 장관, 김부겸 행자부 장관에게 현장에 내려가서 조속히 파악을 해달라 해서 행자부 장관이 포항을 내려가서 확인을 한 결과 학교들의 손상 상태라든지 이런 그 지역 상황들을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보고를 올리고 보고가 올라오자마자 수보회의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안 되겠다. 연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보회의 끝나고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할 때까지는 수능 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밤늦게 그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 수능을 치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늦게라도 해서 밤늦게 그 연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촘촘하고 이거 신속하게 내린 결정이에요. 밤늦게 깨우지 말라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마인드가 포항 지진 났어? 그 고3들 희생해. 우린 일정대로 가. 요거였을 거라고요. 그럼요.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죠. 특히 뭔 일이 지난 있겠어? 정부나 그거 지난 정부는 그렇게 뭔 일이 있겠어? 무너진 건물 없잖아, 학교 아직 멀쩡히 서 있잖아. 뭐 이 정도의 개념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때는 이보다 더한 데서도 했어. 이제 이런 드립까지 나오겠죠. 국가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공정해야 되는 거 맞고 실제로 다행히 사고가 안 난다면 모르지만 여지인에 해갖고 또 시험 보고 있는 학생들 다치기라도 해봐요. 이거는 뭐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 마인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어요. 실제로 지진 피해를 보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요. 초조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험을 망칠 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배려를 일주일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당해보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08년 BBK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팀은 다스와 관련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찾아냈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신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다스 간부 사원이었던 A씨와 세 사람만 모인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현재 다스 부사장인 이동영 씨는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이 전 대통령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에서 찾은 비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동영이가 뭐 주로 얘기하는 편이었고, MB가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뭐 횡령 사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럴 거 아니에요. MB 입장에서도. 이어 동영 씨에게 다스에 입사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MB가.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줄곧 밝혀온 이 전 대통령이 당시 터진 회사 비자금 문제를 진두지휘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수차례 다스의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아왔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한 일이 잘 안 된다. 뭐 비즈니스 자꾸 뭐 딴지를 건다. 진짜 좀 뭐 해외 영업 쪽을 담당을 했는데 해외 시장 개척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종로 쪽에 그 한옥에 좀 생각하잖아요. 해외 사업 등 핵심 경영 전반을 이 전 대통령 스스로 직접 챙겼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친척으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2000년대 초 다스에 입사하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JTBC는 2008년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120억 원이 조성됐던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17명 차명으로 관리된 돈 120억 원이 특정 기간에 모두 다스로 입금됐습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를 받았던 다스 관계자들은 특검이 비자금 문제를 덮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120억 원을 다스로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이제 확인서를 제출하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내부 관계자들은 이 120억 원이 다스로 다시 입금된 뒤 특검 수사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스 전 핵심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끝난 뒤 이동영 부사장 등 새 경영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사장이 회계에서 120억 원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걸로 비자금 문제는 마무리됐고 이후 관련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는 당시 특검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해 입장을 물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핵심 실세였던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최근 검찰에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의원의 경제부총리 재직 기간과 이 전 원장의 국정원장 재임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겹칩니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이 최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1억 원은 앞서 검찰이 밝힌 청와대 상납 특수활동비 40억 원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최 의원은 친박계를 이끄는 좌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 이만한 천재지변도 사실 드물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것보다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는 바로 그 사건, 지진인데요. 역사상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고요. 가장 최고의 지진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사실 불안한 거예요. 큰 지진들이 최근에 닥쳐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불안함.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뭐 예정대로 수능이 실시가 됐다 그러면 2교시 국어 시간에 여진이 더 낮다 뭐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아드님 수능 때문에 이번 방송에 못 나와 있던 바로 그분이 오늘 나와 계십니다. 수능에 연기된 우리 신비님. 반갑습니다. 본인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 병준이죠. 네, 병준이죠. 병준이가 수능 연기된 걸 좋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답답해하는 쪽입니까?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뭐 담담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게임의 룰이 조건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요즘 애들이. 저는 좀 화가 날 줄 알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예비고사장을 갔다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지된 거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날부터 잠을 일찍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뭐라 그러죠? 컨디션 조절. 조절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1시에 자서 또는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버릇을 이제 2주간 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연기가 되니까 이제 화도 날만 한데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당연하죠. 이투야. 그래서 많이 큰 건가, 요즘 애들이 영악한 건가.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하나. 좀 화가 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런 어린이들한테는 공정한 룰을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 어른들은 왜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수능 보는 고3 아버지 유명정님. 네,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뭐 아드님은 뭐 어떠십니까? 저희 아들은 수능과는 거의 뭐 관계 없으니까. 수시로 들어가니까. 수시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군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부러워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수능 보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유일하게 학력고사가 아니라 수능 본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수능 세대예요. 네. 마차님은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본인 같았으면. 오늘이면 다 끝나고 놀 수 있는데 일주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고3들이 많이 짜증이 나는 것 같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일주일간 한번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조중동 쪽에서 나온 보도 중에 책 다 버리고 왜 책을 버려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던데 당일날까지는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종의 핑계 같은 것 같아요. 난 이렇게 다 정리해서 시험 볼 준비가 다 됐는데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소수의 의견을 확대시켜서. 그렇지. 네. 까기 위해서 뭔가 거리를 만드는데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일단 대의가 이렇게 봐요. 포항 쪽에서 이제 교육부나 정부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어떤 이 상황에서는 포항 학생들이 갖는 충격 이런 거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은 당일날 바로 전날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최종 정리도 해야 되고 훑어도 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체육관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고3 유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도한 걸 봤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공정성 차원에서도 있고 최근에 이제 나갔던 방송에서 다뤘던 부분은 뭐냐면 안전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꼭 포항이 아니더라도 언제 지진이 와서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이 불안감으로는 시험 치르기 힘들다. 공정성 플러스 안정성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이제 수능이 연기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논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연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다 봐야 합니다. 그럼요. 울렁거려요. 오바이트 나오려고 하고. 언론상에 나오는 정도 갖고는 그 체감이 안 되고 참혹한 현장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학교 건물이 금이 쩍쩍하고 막 외벽이 막 무너져 내리고 벽돌이 떨어져갖고 다치려고 또 하고 차는 막 처참하게 찌그러지고 어떤 빌라는 막 기울고 역사상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걸 강행하는 건 우리 마인드는 안 맞다는 거죠. 박근혜 같으면 했을 거예요. 아니 그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겠지. 그리고 또 우왕좌왕하면서 시기를 놓쳤겠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진과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 포항에서 지진 난 곳하고요. 월성 1호기하고 불과 40km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뭐 원전 피해라든지 원전 중단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하자.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 무서운 지역이잖아요. 지금 지진이 나면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지금 예측도 안 되는 게 지진 아닙니까? 웬만한 날씨는 예측까지 가능하잖아. 지금 과학기술로는. 근데 지진은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이왕 중단된 상황이고 지금 공사 재개는 아직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그러는 김에 공론화위원회 다시 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공론화위를 다시 열어. 지진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전 사실 이게 공론화위원회가
토의 중에 논의 중에 이런 지진이 발생했으면 100% 취소 결정이 났을 거라고 봐요.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많은 반발에 부딪히기도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당연하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이건 100% 취소 결정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지진에 대해서 진도 5.4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도라는 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에서 얼마만큼 세게 흔들렸느냐거든요. 그러면 원자력 핵발전소에서 얼마만큼 세게 흔들렸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진도를 갖고는. 그래서 이 진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최대 지반 가속도라는 거를 가지고 지진의 위험성을 계산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게 관측소가 있고 다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 지반 가속도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곳에서 얼마만큼 지진이 세게 진동이 오느냐를 표시하는 건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 신고리 3, 4호기는 0.3G라는 그 내진 설계 값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최대 지반 가속도는 GAL이라는 단위, 그 다음에 G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신고리 3, 4호기가 0.3G인데요. 월송 핵발전소는 0.2G로 설계돼 있고, 근데 이번에는 흥해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는데 이 지역의 최대 지반 가속도가 0.58G로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0.58G 흥해 지역의 최대 지반 가속도가 나왔던 그만큼 파괴력이 신고리 3, 4호기 있는 데 갔다면 신고리 3, 4호기도 다 피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지진이 좌우로 얼마만큼 흔들리느냐를 따지는 것이 가장 위험도 파악하기 좋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얼마만큼 피해가 오느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기준 수치로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래서 좀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포항 지역은요.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들에 의하면 1000만 년 전만 해도 포항은 물속에 있던 지역이라 아직 현재까지 완전히 굳지 않은 뻘층이 지하에 존재한대요. 그래서 지진이 오면 집안에 오는 그 진동, 이거 이제 집안 증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동이 굉장히 세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층과는 별도로 집안 자체가 약하다. 그래서 이게 안반이라고 해도 이 안반이 뭐 지하 수십 킬로까지 통째로 연결된 안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포항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지금 과대표된 측면이 있는 건데 예를 조중동이 들면서 그걸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예. 까기 위해서.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정권 흠집내려고 하는 거죠. 수능 끝나고 나서 여행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 보통 지금 조중동의 논지가 여행업, 요식업, 식당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사례를 뽑고 있는데 2014년 4월 이후에 똑같은 논조의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세월호 때문에 여행업이 망한다. 식당이 망한다. 똑같은 논조로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또 경제 위기론. 네.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끝도 없는 건데 그래서 발표를 했죠. 기사가 났는데 주요 여행사는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거 당연한 거고요.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 권력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사람이 고등학생 3학년이 지진 때문에 시험을 좀 못 보고 몇 명이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우리 고3생들이 못 보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결과를 그냥 중시 여기는 세력들인 거죠. 그런데 현 정부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 포항에 있는 고3생들과 대다수에 있는 다른 지역의 고3생들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이 원칙이다. 이게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예요. 민주주의는 페어플레이가 붕괴되면 민주주의가 아니야. 예, 실제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현 정부가 단호하게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는 거기 아니니까 오히려 시험 봐서
포항 아이들보다 더 잘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한테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교육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주고 만약에 싶어요. 시험 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포항 아이들이 수능을 제대로 못 봤다. 그러면 그 수능 자체는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봐도 소용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더 역작용이 더 심한 거죠. 네. 만약에 이후에. 오늘 연기가 되지 않고 수능이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진이 좀 더 강한 여진이 왔을 경우에 과연 고사장을 지키는 그 시험 감독관 분들이 학생들을 여진이 온 순간에 대피시킬 수 있을까요? 권한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상부에 보고하고 어쩌고저쩌고 아이들 진정시키고 그러다가 여진이 왔을 때 피해가 나면은요.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피해가 나면 전체 학력고사가 다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중동은 똑같이 까겠죠. 문정부가 대비를 하지 않고 수능을 강행해서 이렇게 그렇죠. 됐다. 대형 참사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반성이 됐고요. 없다. 그리고 저는 더 이 정부가 판단을 빨리 내렸다는 게 뭐냐면 이게 본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겁났어요. 사실. 그렇죠. 예. 본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생각보다 있어요. 논란 자체를 위한 논란일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시에 교육부에서 김춘난 교육부 차관이 수능이 연기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향후 일정 같은 거를 발표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 포항 지역의 수능 고사장이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내가 11월 21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3일에 수능을 보고요. 12월 7일이 되면 학생부 작성을 들어가게 되고요. 성적 통지가 12월 12일에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씩 늦춰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 등등이 이제 12월 22일까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능과 응시와 합격자 발표까지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교육부나 현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컨트롤 타워를 정확하게 세워서 움직였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대학에 저기가 논술고사가